제가 오늘 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 디시전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끝없는 가능성, 현실 세계를 변화시킴. 수학이 사실은 현실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걸 알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여기는 과학하시는 분이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운이 좋게 그런 세대를 갖다가 이상하게 제 변화할 때마다 조금 그거에 얹혀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한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양력은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은 제 초등학교 1학년 1970년 사진이에요. 여기 제가 있고 여기 제가 있고 여기 다른 두 학생 다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린이 소식 1호 그 표지 잡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깨동무나 뭐 이런 거 있죠, 소년중앙 이런 잡지에 그렇게 나와서 하여튼 그래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런 게 나왔으니까 되게 지금 봐도 아 내가 저런 걸 했었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재밌게 놀았어요. 사실은 열심히 놀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면서 뭐 운이 좋게 뭐 서울대 들어왔는데, 제가 서울대 들어와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과연 저 수학을 뭐 장이 좋아했으니까 수학과에 왔고, 그런데 수학이 뭐지? 그냥 우리 때는 뭐 정석을 풀고 아니면 뭐 공부 좀 잘하면은 뭐야 그거 일본 입시 문제 풀고, 그 당시에 저희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학 입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없어졌거든요, 그게 본고사가. 근데 하여튼 2학년 때까지 일본 뭐 경영과 대책이나 뭐 이런 걸 풀었어요. 정석도 풀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왔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수학이. 그 당시에는 문제만 풀면 되는데 숫자 놀이하고. 그 대학 오니까 이게 수학이 뭐지? 철학인가?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 저 나이 때 저는 82학번이니까 그때 된 때는 뭐 데모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래서 뭐 MT도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가 커갖고 뭘 할 것인가 더 나중에. 그리고 수학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학을 해야 될까? 그래서 뭐 그 학생 같은 거 동료 중에 나는 진짜 수학만 해서 먹고 살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진짜로 가난해도 나는 그걸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저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뭐 지금 뭐 이번에 허준희 교수도 피상을 받았고 뭐 이랬지만 저는 과연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건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리만 가서 아직도 못 풀었어요. 그다음 존 폰 노이만. 제가 제일 뭐 학자라면 제일 존경하고 세계에서 제일 천재라고 생각하는 천재 중에 천재. 그러니까 지니어스 오브 지니어스인데, 이분이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이랑 이분이 IAS의 그 석학 교수 처음에 정부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천재라고 그랬고 이분이 더 살았으면 훨씬 더 많은 거를 이룰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그다음 무슨 다른 것도 전부 이분 앞에서 영감 얻은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너무 똑똑해서 제가 따라갈 수는 없고 하여튼에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울대 들어와 갖고 서울대 들어왔더니 사실 그 당시에는 응용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응용 수학이라고 전부 순수 수학이었고, 그래서 뭐 처음에 1, 2학년 때 그냥 재밌게 했는데 좀 더 사회랑 결합된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카이스트가 지금 대전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홍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용수학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가서 응용수학을 하겠다, 나는. 그래서 수학을 갖다 응용해서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응용수학과 석사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걸 해보자. 그러니까 응용수학을 하는데 좀 더 큰 데 가서 해보자 해서 UCL 갔는데 박사과정을. UCL 갔을 때 되게 많은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UCLA가 제가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뭐 CFD 이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뭐 스탠리 오쇼 교수, 그다음에 무슨 크라이스, 뭐 에밀 허튼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그런 방법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룹이 거기 있었고, 거기서 응용수학 누메리칼 메소드가 전부 개발돼 갖고서 뭐 항공이나 뭐 기계에 다 쓰이고, 그다음에 영상 처리 방법도 예, 수학적으로 하는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아요. 사실 산타모니카 비치인데, 그래서 환경이 저는 되게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 미국에 갔을 때. 그래서 산타모니카 비치, 베니스 비치, 뭐 말리부 이런 데 가면 되게 자유롭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하는 어떤 그 옛날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91년에 갔는데 한국에 그냥 그렇게 잘 살지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고, 학문하는 것들이 어떤 거라는 것 같다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뭐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 그다음 뭐 스탠 교수도 그렇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은 하는 게 생각이 그냥 냅킨에다 같이 막 써요. 냅킨에다 막 써갖고서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 냅킨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기가 떠오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혼자 할 수는 없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 그런 걸 갖다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자세를 좀 많이 배웠어요. 사실 그 오시오 교수님도 지금 한 70, 80이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연구가 있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또 셰플리 교수라고 수학자인데, 자기는 수학자지만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UCLA에. 그 당시에 저가 있을 때 있었는데, 89세 뭐 이럴 때 밤새도록 공부하세요. 그냥 앉아갖고서. 그래서 하여튼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런 어떤 그 연구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오시오 교수님 앞에 제 지도 교수님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아니구나. 예, 느꼈던 게, 여기 오시오 교수님인데, 이게 지금 2010 몇 년이더라? 그러니까 가우스상 받은 장면이에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 옛날 우리나라에서 ICM, 그래서 피드상 주는 건데 응용수학은 가우스상이에요. 받았을 때 오셨었고, 뭐 저랑 워낙 같이 해갖고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고, 지도 교수님이 하신 게, 그러니까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뉴메리컬로 갔는데 어떤 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영화에 쓰인 거예요. 여기에 같이 공부한 사람이 같이 이거 해갖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말한 뭐 전산 유체역학 이런 데도 엄청나게 쓰이고, 그 다음에 영화에 쓰여갖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슈렉이나 뭐 그런 것들에 적용이 돼갖고, 이쪽 분야,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의 응용이지만, 그러니까 수학이지만 응용해갖고 그러니까 진짜 산업에 완전히 적용된 그런 예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 풀어서 여기 이게 이 친구가 론 페드큐인데, 스탠포드 지금 컴퓨터 교수고, 근데 저희랑 같이 동기고 같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물 같은 걸 갖다 시뮬레이션에 갖다가 저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 풀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당시 2000년에 같이 포닥할 때 할리우드에서 인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영화들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2005년이랑 2015년에 두 번이나 오스카상을 받아서 수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뭐 제일 최고 대가인 지금 스탠포드 교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좀 프로그래밍 잘했는데 얘는 프로그래밍을 못했어요. 조금. 그래서 같이 하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워낙 열심히 하고,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몸이 좀 되게 좋죠. 캘리포니아 역도 챔피언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앞에서 배운 건 뭐냐면, 자기는 20시간 동안 공부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시간 공부하고 그다음에 피곤해 갖고 밤새면 죽는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잘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체력, 어릴 때부터 길러온 체력이 있어 갖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게, 그런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에 지금도 뭐 하루에 뭐 20시간씩 일하고 뭐 이러는, 되게 진짜 열정적이고 이런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 한테서 배웠고, 또 다른 친구 뭐 수동이라고 지금 죽었는데 같이 연구하면서
뭐 중국인데 같이 뭐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체력이 좀 약하긴 약했어요. 맨날 같이 하다가 프로그램 하다 막 졸고 막 이랬는데,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예, 제가 많이 배웠고,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사실은 응용수학, 순수 수학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 아까 리만 가시 같은 거 아직도 못 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풀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응용수학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학을 갖다 응용하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CFD가 한 1900, 뉴메리컬 메소드는 1980년도에부터 개발돼 갖고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그래서 많이 개발됐고 그 후에 응용 쪽으로 해서 90 몇 년 이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 아니고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러면 그거 영상도 공학 쪽에서 했지만 영상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게 이 먼포드샤 펑셔널인데 이걸로 처음 시작한 PDBS 그러니까 편미분에 기반한 영상 처리 방법인데 이게 처음으로 UCLA 그쪽 그룹에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쪽 PD의 영상 처리하는 분은 거기 뭐 포닥을 했던지 학생이었던지 해서 전부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써갖고서 이런 뭐 반도체 결함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CCTV 영상 분석 그다음에 뭐 다른 노이즈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엔 최고의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이 패러다임이 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눈으로 보고서 뭐 검사를 하고 막 이런 익스페리멘트 사이언스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CFD나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모델,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하고 그걸 갖다 손으로 못 푸니까 이제 컴퓨터로 푸는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한 뭐 50년대 이후에 60년대, 70년대 뭐 미국 개발하고 뭐 할 때 전부 그런 게 쓰였죠. 컴퓨터가 쓰였죠. 근데 그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년대, 2000년 중반까지, 2000년 한 2010년 이 정도까지는 이쪽이 엄청나게 발전해 갖고 미국에서 가장 큰 뭐 펀드 주는 다파나 이런 데서도 전부 그런 거에 연구를 갖다가 집중해서 펀드를 줬고 저희도 거기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10년부터 시작해서 12년 이후에 갑자기 데이터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드라이브 사이언스라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자연 현상이 있으면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그 식을 어떤 뉴메리컬로 풀거나 뭐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갖고서 그걸 분석하면 뭐가 잘 되지 않을까.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이미지넷 경연대회에서 1등을 그러니까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예요. 뭐 탑5 하는 거지만 하여튼 사람 인식하는데 그 전까지는 옛날 방법들 아까 뭐 PD-based 이미지 프로세싱 뭐 다른 방법이 써갖고 해서 전 세계 1등이 맞추는데 한 70%까지 맞췄어요. 1등이. 2등이 뭐 69.5 이 정도 차이 났는데 갑자기 이해 1등한 팀이 85%예요. 2등이 70%고 15% 이상 차이 났다는 건 뭐냐면 이건 완전히 방법이 다른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힌튼 교수 팀에서 한 건데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이 났지만 힌튼 교수가 그 토론토 교수하다가 거기 회사 팔고 구글로 들어가서 구글 부사장 하다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AI가 너무 발전해서 내가 목소리를 갖다가 AI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새로운 방향, 도덕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나왔어요. 힌튼이.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고 2012년부터 수학자, 과학자들이 전부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뭘 하자. 그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하는 사람만 했고 그런데 2016년에 이 바둑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와 바둑도 이기는데 인공지능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해보면 아니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는데 근데 좀 다르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또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벤처도 많이 뭐 투자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계속 근데 성과가 안 나와 사실은. 성과가 안 나와갖고 작년, 재작년 뭐 이럴 때는
벤처 투자나 아니면 다른 연구하는 게 어떤 침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챗 GPT가 나오면서 또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지금은 챗 GPT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챗 GPT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해 갖고 지금 그리고 되게 뭐 오류도 많지만 사실 되게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래서 아마 힌튼도 아마 구글에서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어제 신문 보니까 뭐 MS랑 뭐 오픈AI 이런 데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이게 심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쪽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쪽도 결국 수학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수학이랑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가 갑자기 이건 좀 데이터 사이언스고 여기는 매스메티컬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 변화 그것도 또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의 근본이 수학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삼성 AI 팀에서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2015년인가 그때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초창기 때 같이 연구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너네는 논문을 읽어서 수학적인 것만 가르쳐 달라. 사실 프로그램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쪽 딥러닝 프로그램 저희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쪽 삼성 팀에서 와서 한 달 이상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갖다 저희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한 달 이상 몇 달 동안 가르쳐주고 우린 또 그걸 갖다 읽어서 뭐 논문들을 갖다가 또 걔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배경이 영상 처리랑 뭐 CFD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적응하기가 되게 쉬웠고 프로그램을 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어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사실은 저만 혼자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이쪽을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이쪽으로 좀 하겠다 그러지만 운이 좋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갖고서 그런 어떤 커리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오셔 교수도 왔었고 오셔 교수도 사실은 딥러닝 연구 뭐 이거 2010년에 나온 건데 오셔 교수도 처음에는 이걸 믿질 않았어요. 딥러닝 이거 뭐 잘 모르겠다. 응?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떡하냐.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저희 그때 아마 초빙 교수로 왔을 거예요. 서울대. 그래서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같이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러면서 딥러닝이 뭔가 잘 되는데 그러더니 지금 완전히 이제 딥러닝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갖고서 뭐 응용수학 쪽에서 운이 좋게 뭐 이런 상도 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상도 주고 여기 학생들도 뭐 제가 알리지 않았는데 보통 제가 뭐 하면 잘 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갖고 찾아왔어요. 여기 학생 한 명 있고 여기 포닥인데 지금 아프리카 가서 지금 뭐 발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우리 연구실에서 과연 뭐를 할까? 우리 연구실에서는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수치계산의 영상에서 NCIA 연구실인데 수학과에는 원래 랩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수학에는 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으로 아마 한 10년 전에 10년, 15년 전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 연구실 한 두세 개, 저희랑 또 다른 연구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수학 기반으로 뭐 영상처리 유체학과 딥러닝 이론 및 다양한 응용 분야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뭐 반도체, 바이오, 의료, 광학, 진짜 여러 가지 모든 그러니까 이런 딥러닝이나 수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공학 쪽에서 잘 안 되던 걸 갖다가 저희한테 와요. 회사나 이런 데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해달라. 그럼 뭐 저희가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도 아니고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되게 많이 갖고 와요. 사실은 잘 안 풀렸던 문제들을. 수학은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여튼 진보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론 분야 저희가 처음 했던 거 PD 수치 모델 기반 영상 처리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진행 영상 분야 산업 분야에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뭐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아마 저희 연구실에 60명인데 박사 5명, 박사과정 35명, 석사과정 19명인데 거의 4, 50명은 계속 유지하고 이게 수학과에서 그런 게 없는데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보면은 진짜 연구도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 사장 같아요, 사실. 어떤 때 연구비도 많이 따야 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분야들이 이것저것 그거 해야 돼서 예, 되게 어려움도 많고, 요즘 또 딥러닝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리고 논문도 워낙 많아갖고 예, 저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되게. 예. 그런데 하여튼 학생들, 그러니까 이 좋은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연구실이 계속 발전하고 저희 연구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것들이 보면 예, 지금 뭐 딥러닝 이론, 그래서 뭐 딥러닝이 가장 한 게 XAI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XAI예요. XAI,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딥러닝.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유니버설 억베이션에서 딥러닝이 있으면 그걸 갖다 어떤 함수 공간에서 어떤 함수로 이 딥러닝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데, 사실 XAI는 그것도 있고 수학적으로는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XAI는 수학 플러스 어떤 인문학, 사회학이랑 같이 결합되는 그런 분야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그래서 저희는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데랑 같이 해야 되고, 저희는 그냥 수학적으로 분석해 갖고, 수학은 가장 좋은 게 아까 나비에스토 계속 나왔지만 그걸 갖다가 풀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솔루션이 존재하냐, 나비에스토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뉴메리컬 어프로치에서 풀어요. 이 딥러닝도 사실은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솔루션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컨버지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것 갖다가 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PD이고 편미호 방정식. 그래서 이게 아이코나이케이션이라는데 이게 거리 함수예요. 거리를 갖다가 재는 함수인데, 이게 거리를 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표면에서부터 거리를 잴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 거리 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데서.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옛날에는 아이코나이케이션 요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요. 뉴메리컬로 푸는데, 그래서 풀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갖다가 요즘은 이제 딥러닝 갖고 풀겠다. 그리고 딥러닝 오티마이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뭐 로스 펑션이나 이런 거 갖다가 여러 가지로 바꿔줘 갖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갖고 바꿔줘서 우리가 그 거리를 재는 그런 걸 예, 지금 이게 다시 뭐나 지금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등고선이 그려진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서 여기가 표면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서 싱귤러리티가 생겨. 싱귤러리티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데도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런 데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미분이 안 되면은 아까 말한 우리가 뉴메리컬 풀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 새로운 방법들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딥러닝을 사용해서 예, 이렇게 얻어낸, 지금 뭐 이것도 최근에 얻어낸 거고 아마 제일 좋은 결과일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업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산업종용. 자, 노이즈 제거. 노이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화면이 이게 노이즈가 있고 애프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풀 사이즈인데, 자, 이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건 어디다 응용되는 거냐면 실제로 뭐 삼성이나 뭐 LG 가면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화면, 그게 8K 화면인데 8K 화면을 찍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줘서 진짜 거기에 이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쪽 회사랑 같이 하는 거. 거기 직접 들어가는 회사랑.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이걸 갖다 하나하나씩 다 해주거든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갖고서 사람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슈퍼 레조션 훨씬 깨끗해지는 거, 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색감 보정. 색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감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전부 딥러닝 갖고서 우리가 했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도 되게 만족하고, 근데 이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로 시간이 들여갖고 열심히 한 거죠. 그 다음 플래너트 영상 처리라고, 그러니까 딥러닝이란 게 그냥 무조건 알고리즘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이언스랑 합쳐지면 훨씬 더 많은 걸 갖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아까 같이 이렇게 상업적인 연구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사이언티픽하게 리서치를 해야 되는 연구들. 그래서 이거는 광학이랑 옵틱스, 광학이랑 어떤 딥러닝, 영상 처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보면은 지금 핸드폰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이비전이에요. 이 눈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동물 눈, 벌 같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눈에 각막이 한 뭐 몇백 개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찍으면 훨씬 3D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이비전인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못 집어넣었는데 자,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플래놉틱이라고 또 그런 광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2D를 찍는데 3D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깊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거 뭐 레이트릭스나 이런 몇 개 회사가 없는데 그거 갖다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만약 잘 된다 그러면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피부나 이런 데서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이 갖다 측정할 때 이 표면을 보는 거랑 또 안에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만약 그거 갖다가 안에까지 3D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암 같은 거 찾을 때 훨씬 더 좋게 찾을 수 있겠죠, 빨리. 그런 걸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본 영상이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만들면 3D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병 진단, 이거는 뭐냐면 암을 측정하는데 피 한 방울이나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피 한 방울을 측정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그 여자분이 했다가 모든 거 다 한다 그랬다가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이건 그건 아니고 화학 쪽에서 나온 뭐 서스 기반 진단 기술인데 증폭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피 같은 걸 해갖고 증폭을 시켜갖고서 시그널을 갖고 와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뭐 이게 암이다 이런 거 갖다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이미지 갖고 하면 힘들고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갖다 다 갖고 와갖고 그게 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슈퍼바이즈 러닝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암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서스 기반 이게 증폭 기반 남한 신호 증폭 증강 기술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암 같은 거 갖다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그런 증강 기술에서 이런 시그널만 갖고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그널을 갖고 왔을 때 이거 갖다가 어떤 다른 식으로 변환시켜서 여기도 뭐 수학이 들어가요. 중간 데이터 프로세싱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학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딥러닝 방법을 써갖고서 저희가 했더니 최저감이 지금 현재까지 거기서 준 데이터 갖고 했던 게 98%. 거기서 원했던 건 한 90%였어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이 데이터만 갖고서 데이터를 갖다 그냥 이렇게 이쪽 데이터 갖고 했으면 아마 90%안 나왔을 텐데 어떤 다른 방식을 써갖고서 해갖고 하여튼에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데이터를 갖다가 프로세싱 해갖고서 딥러닝을 돌리니까 하여튼 98%까지 나와서 아마 상업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 응용 중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배터리 이상 탐지, 배터리 이상 탐지 같은 거를 갖다가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충방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노화 정도를 갖다가 이것도 시그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이 데이터가 많이 없거든요. 뭐 EV에 전기차 데이터도 별로 없고 데이터 받는 것도 그래서 어떤 때는 배터리 진짜 실험 뭐 진짜 폭파시켜서 그 데이터를 갖다 저희가 얻어요. 사실 우리는 뭐 실험 못하니까 다른 데서 그쪽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갖고서 하는데 이쪽은 사실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지금 연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노화 방지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건강도 파악 이런 거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생각났던 게 그냥이 아니라 결국 뭐 알고리즘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게 좋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크리티컬한 싱킹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지도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어떤 크리티컬 싱킹 그리고 한 해에 대해 집중된 어떤 목표를 갖고서 진짜 창조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근데 제가 운이 좋게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봐서 저는 그래서 되게 연구들이 좀 새로운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과 다른 새로운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에 저는
그러니까 여러 뭐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뭐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그다음에 뭐 유학 갔을 때, 그다음에 한국 와서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같이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 이거는 뭐 옛날에 한 15년 된 10년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작년 겨울에 딥러닝 워크샵 저희 연구실 같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Do Math Change the World라고 썼는데, 사실 수학이 뭐 모든 세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학이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